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로 세계 1위인데요. 산유량은 세계 공급량의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죠. 이 베네수엘라에 매장된 원유는 너무 걸쭉해서 흐르지 않는 초중질류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굴과 정제가 까다롭다고 하네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잘 다루는 남부연안의 정유소들이라든지 또 차베스 정권의 석유산업 국유화 속에서도 베네수엘라에 남은 석유 기업이죠. 쉐브론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아르헨티나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공동체가 크게 형성돼 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조심스럽게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월 7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를 포함한 군사 목적의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가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 용도 물자를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사실상의 2차 제재 조항도 포함시켰는데요. 자국민의 일본 여행 제한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이어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까지 실시하면서 양국 간 갈등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만에서 5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거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또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5천만 배럴 기준으로 시장 가격은 최대 30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고 밝혔는데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투자를 통해 미국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미국 국무부 영사국이 6일 홈페이지에 비자 보증금 납부 대상 38개국의 명단을 공지했습니다. 이 제도는 적용 대상 국가의 국민이 단기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5,000달러, 10,000달러 또는 1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종전 대상국은 13개국이었지만 이날 하루에만 2배에 가까운 25개국이 추가됐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나이지리아와 알제리, 우간다, 또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추가된 25개국에 대한 비자 보증금 제도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낸다고 반드시 비자가 발부되는 건 아니고 비자를 받더라도 보스턴 로건, 뉴욕 JFK,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경제난에 항의하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최소 35명이 숨지고 1,2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는 시위가 수도 테헤란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돼 이란 31개 주 중 27개 주 250여 개 지역에서 시위가 확인됐다고 전했는데요.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이란 정부가 국민 대부분에게 매달 약 7달러 상당의 현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 최저 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
민심을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X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 xAI에 챗봇 그록이 서비스하고 있는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생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록은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성적 콘텐츠 생성을 막지 않고 있는데 최근 들어 아동을 성적으로 그린 생성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끝까지 간다. 그럴 모양입니다. 중국이요. 어제 일본을 상대로 모든 이중 용도 물자의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중 용도 물자라는 건요. 민간뿐만이 아니라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입니다. 중국에서 700여 개 목록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히토류 관련 기술이 핵심이긴 한데 다양한 군사 장비용 센서나 반도체, 배터리의 원료, 화학 물질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 히토류를 딱 명시하진 않았는데 상당수 히토류가 이중 용도 품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히토류 수출 통제를 의미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국가 안보 전략을 수정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군국주의의 부활이냐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일본의 군사 기술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근데 중국이 예전에도 히토류 수출을 통제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일본하고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영유권 갈등을 벌였을 때 3개월 동안 일본에 수출되는 히토류의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통제 카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중 용도 물자 규제는 당시보다 더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통제로 분석이 됩니다. 중국이 작년 11월 이후에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고 자국민의 일본 여행도 자제하라라고 권고하고 수산물도 수입하고 계속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사태 2달 만에 통상과 기술 통제 단계로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겁니다. 이 규정 적용 방식에 따라서 위성통신, 센서, 전자부품, 이렇게 민간과 군의 경기가 흐린 분야에서도 전략 물자 조달을 사실상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사히 신문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다양한 분야, 특히 히토류, 화학물질, 산업 제품과 자재 같은 다양한 분야 수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가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도 차단하겠다라고까지 밝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중국은 보복 조치의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했다. 이걸 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펼쳐져 있는 국제 상황에서 중국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지금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 전략자원 통제 수단을 동원하는 데 따르는 국제적 여론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 뭐 당연히 중국 측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오늘 새벽에 중국 측에 항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가나이 마사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주일 중국 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조치를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을 내놨는데요. 이번 제재가 가해지면 일본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에 히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면 네. 일본 경제는 연간 6,600억엔 약 6조 1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줄어든 의지. 의지의 연합이라고요. 영국과 뭐 유럽 연합과 우크라이나가 함께 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항해 보자라고 한 그 결속한 연합의 이름이 의지의 연합 아닙니까? 네.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이 현지 시간으로 6일에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유럽 연합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다국적 군을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 6.25 전쟁 정전 이후 한국에 배치된 유엔군 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다국적군을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프랑스랑 영국뿐입니다. 또 미국의 역할을 명시한 부분도 초안보다 후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초에 나토 가입을 요구했었죠. 우크라이나가 한 발 물러서면서 그렇다면 나토 조약 5조 집단 방위에 준하는 안보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프랑스랑 영국이 부응을 해서 다국적군을 결성해서 파견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의지연합 정상회의에 유럽연합, 나토, 유럽의 많은 국가들, 캐나다 정상도 참석을 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위트코프와 마사위 쿠슈너도 같이 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군에 수천 명을 배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군 재건에 참여할 것이다.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겠다. 연합국과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기구를 공식화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스타머 영국 총리도 미국이 특히 전선 감시 측면에서 참여할 뜻을 명확하게 했다. 우리는 미국의 후방 지원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의향서 초안에는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이 유럽 주도의 다국적군을 지원한다. 미국은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긴밀하게 조율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미국의 역할도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네. 때문에 메르츠 독일 총리가 거의 4년째 이어지는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타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교과서적인 외교적 해결책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우크라이나는 타협할 준비가 돼 있거나 적어도 타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AI가 개입한 최초 사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온라인에서 미군에 끌려가는 마두로 대통령 사진이 실시간으로 확산이 됐는데 네. 이게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극비리에 진행된 군사작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엄선이 된 공식 사진이 나오곤 했거든요. 네. 근데 초반부터 이렇게 퍼지니까 이걸 살펴봤더니 상당수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그래서 AI가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베네수엘라가 언론 자유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정보가 부족해서 딥페이크가 낳은 의심과 불신이 더욱 증폭됐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체포작전 직후에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진들을 자체 평가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부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특히 무장한 미군 2명이 비행기에서 내린 마두로 대통령의 양팔을 잡고 이동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네. 어두운 공항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처럼 화질이 안 좋았고요. 구석에 2026년 1월 3일 이렇게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복 차림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양복 차림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 AI용 사진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고 그리고 구금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는데 역시 복장이 좀 달랐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가 직접 공개한 이오지마호에 탑승한 마두로 대통령의 사진조차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AI 생성 사진을 즐겨 게시한 전례를 고려한다면 진위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까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실시간 공유에 AI로 생성된 사진이 대거 활용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네. 지금 온라인 정보 신뢰도를 추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뉴스가드에 따르면 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조작 또 맥락이 왜곡된 이미지 5점, 허위 영상 2점을 추적했더니 이 해당 콘텐츠가 이틀도 안 돼서 엑셀을 통해서만 총 1,4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방송 연맹은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AI 생성 이미지 대거 확산과 관련해서 중대한 속보 사건 발생 시 정확한 정보가 나오기 전에 고도로 정교한 AI 생성 콘텐츠가 확산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네. 언론과 대중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막는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AI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금지한다라는 윤리 강령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생성형 AI에 마두로 사진을 요청하니까 금방 몇 초 안에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챗 GPT는 마두로의 이미지는 생성할 수 없다라고 답했지만 네. 챗 GPT 모델을 이용하는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요청하니까 또 뚝딱 만들어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험 결과 대부분의 AI가 기술 오남용 방지 규정을 무시하더라라는 지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진도 어떤 뉴스도 우리가 신뢰하기가 참 어렵죠. 네. 그런 세상이 되어가나 또 이런 혼란스러움도 네.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하늘이 블루해서 블루해진 마음. 하늘은 파랗게 파란데? 됐는데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네. 스모그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 베이징이 푸른 하늘 정책을 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허베이성 농민과 노인들이 난방비 부담이 커져서 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중국 관영 농민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허베이성 농민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스값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호소가 이어지면서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논란은 베이징시가 지난해 공기질 지수가 좋음 이상이었던 날이 311일로 전년보다 21일 늘었고 또 연중에 공기질이 우수하거나 양호한 날의 비중이 82.5%를 기록해서 2013년에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겼다라고 발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네. 베이징시가 2013년에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예방과 통제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푸른 하늘 정책을 본격 추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허베이성이 이제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2017년부터 석탄 연료를 가스와 전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특히 허베이성이 좀 크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베이징 농촌 지역의 가스 가격이 세 제곱미터당 2.61 위안, 텐진은 2.86 위안인 반면에 허베이성은 이 액수가 3.15 위안으로 더 올라갑니다. 비싸네요. 네. 허베이성 지역 가구의 하루 난방비가 우리 돈으로 한 13,000원에서 2만 원, 겨울철 전체 난방비가 우리 돈으로 156만 원에서 235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농민일보는 허베이성 농촌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가 수천 위안 수준이지만 연소득이 10,000에서 2만 위안밖에 안 된다. 허베이성 농촌의 난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석탄을 태우더라도 주민들이 네. 추위에 떨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잔업은 캔슬합니다. 정시가 되자마자 남은 업무와 관계없이 퇴근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문화가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경제 전문지 니케이 비즈니스가요. 일본의 젊은 세대,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잔업 캔슬 커뮤니티가 확산되고 있다. 정시 퇴근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워라밸을 중시하는 흐름에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에 확산이 된 근무 태도 변화와 맞물려서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다만 한편에서는 정당한 잔업 명령까지 거부할 경우에 징계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잔업 캔슬이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조용한 퇴사 흐름과 연결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서도 계약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고 네. 추가적인 헌신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근무 태도를 말하는 게 조용한 퇴사였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모든 잔업이 정당하진 않습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걸 넘겨서 잔업을 하게 하려면 노사 간의 36협정이란 걸 이걸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이런 협정이나 취업 규칙이 없다면 잔업이란 건 애초에 거부돼야 할 대상이다. 예. 반면에 뭐 36협정과 취업 규칙이 유효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잔업을 명령할 수 있긴 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마감이
사건이 임박한 프로젝트라든가 긴급 고액 대응처럼 한시적으로 한두 시간의 잔업을 요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정시퇴근을 고집을 한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잔업은 구조의 문제다.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 회사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더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된다. 정해진 근무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 업무를 배분하는 거 이거야말로 끝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잔업이 필요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예. 네, 쏟아냈다고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그렇죠. 얘기들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더불어 사는 세상. 일본의 한 살충제 회사가 제품 테스트를 위해 희생된 곤충들을 위해서 추모식을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Earth Corporation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직원의 한 100여 명이 일본 남부 효교현에 있는 묘도지 절에 모여서 제품 테스트로 희생된 곤충을 위한 특별 의식을 지난달 말에 치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이런 전통을 40년 이상 지켜왔다고 합니다. 네. 이 회사가 1892년에 오사카에서 설립된 일본 최고의 살충제 제조업체인데요. 실험 목적으로 100만 마리가 넘는 바퀴벌레, 1억 마리가 넘는 벼룩과 곤충들을 사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모기, 바퀴벌레 같은 여러 실험에 사용됐던 곤충들의 사진이 재단 앞에 놓이게 됩니다. 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향도 피우고 곤충들의 평화로운 안식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데요. 네. 이 대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곤충에 대해 되돌아보고 감사함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했대요. 곤충을 위해 기도를 드리다니. 사진이 이렇게 있다는 걸 네. 상상만으로도 네. 좀 근데 이제 곧 그 의미를 이해하고 아. 진지하게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실험 동물을 써야만 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같은 애도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도 생명은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회사가 살충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답니다. 곤충 관리용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네. 인간과 곤충이 공존하는 삶의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티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존중한다. 의미가 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실험용으로 쓰이는 곤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벌레는 싫지만 그들도 생명의 일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반면 아이러니하다. 곤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자신들을 죽인 존재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도 있었다고 네, 합니다. 생각 못했네요. 네. 네. 어떤 철학을 가진 회사인지 네.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짐 크로치의 I Got a Name 함께 듣겠습니다. Like the pine trees lining the winding road, I've got a name, I've got a name. Like the singing bird and the croaking toad, I've got a name, I've got a name. And I carry it with me like my daddy did, but I'm living the dream that he kept here. Moving me down the highway, roll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fe won't pass me by. Like a north wind whistling down the sky, I've got a song, I've got a song. Like the whippoorwill and the babies cry, I've got a song, I've got a song. And I carry it with me and I sing it loud. If it gets me nowhere, I go there proud. Moving me down the highway, roll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fe won't pass me b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합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12.3 비상기험에 대해 상황이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수가 최대 11,000명 부족하다는 정보산하위원회의 결론을 놓고 의대생과 학부모 단체는 추계위 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추계 절차를 흔들지 말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평생 약 2억 5천만 원가량을 의료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가 직접 낸 본인 부담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건강보험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시위 유보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하루 평균 3시간 넘게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덕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것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어떤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의 베네수엘라 영토 내 군사 개입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권에 대해서요.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도 외교적 균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유주의 및 보수 정부는 범죄적 독재의 종식을 환영한다고 지지하고 있고요. 좌파 진영과 불간섭주의 정책을 펼치는 국가는 지역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고 보고 있다고 언론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우는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요. 자유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고요. 네. 베네수엘라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경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세임바움 대통령은요. 국가의 주권은 불가침이며 분쟁은 불법적인 체포가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요. 민족 자결권을 옹호할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처럼 대규모 개입을 하는 것은 모든 남반구 국가들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각 국가 입장마다 각기 다른 반응인데요. 사실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어떤 제도적, 사회적인 붕괴를 피해서 해외로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르헨티나는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 많은가요? 네, 베네수엘라 인구는 약 2,800만 명입니다. 네.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요. 마두로 집권 이후 이민자가 더욱 증가했는데요. 집권 이듬해인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베네수엘라를 떠난 인구는 약 790만 명으로요. 전체 인구의 20%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유엔 난민기구는요. 최근 중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 대탈출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안보부 장관은요, 아르헨티나 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네. 아르헨티나 영주권을 가진 베네수엘라인은 23만 3천 명, 그리고 임시 영주권을 가진 이들은 2만 5천 명 있다고 합니다. 네. 2025년 작년 한 해만 해도요, 2만 8천 건의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영주권 없이 있는 베네수엘라인들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르헨티나 안에서도 베네수엘라 공동체 이미 꽤 크게 형성이 돼 있는 거네요. 네, 아르헨티나 내에서 베네수엘라인들은요, 파라과이 그리고 볼리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외국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히도 우르바노라는 재단의 리서치에 따르면요, 네. 이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근교 수도권 지역에 밀집해 살고 있고요. 네. 이들의 주거 특징은 임대 시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92% 이상이 세입자라고 합니다. 자가 소유로 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소수인 편입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취업자의 70%는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요. 53%는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민자들은 초기 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점 외에는요. 스페인어로 같은 언어를 쓰기에 그렇죠. 다른 언어를 쓰는 국가의 이민자들에 비해서요. 아르헨티나에 정착하는 것이 조금은 수월한 듯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네, 이들은 소규모 편의점 같은 곳에서 점원으로 일하기도 하고요. 식당에서 서빙도 합니다. 또 한인 사회가 주력하고 있는 현지 여성 의류 도소매 가게에도요. 베네수엘라인들이 이력서를 들고 일자리를 찾는 일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민자들이 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음식점들도 생기고요. 이들의 먹거리를 파는 슈퍼도 생기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민자 커뮤니티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순 이민과 달리 고향과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본국의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인들은 이번 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네, 주변의 베네수엘라 지인들은요, 이번 마두로 체포권을 조심스럽게 당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두로 체포권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게 그들의 속내입니다. 이들은 그간 베네수엘라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심각해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정전, 부족한 임금, 치솟는 물가, 그리고 심각한 결함 상태에 놓인 보건과 교육 시스템 등을 지적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내 베네수엘라 협회 빈센조 회장은요,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협회는 그간 물자가 부족한 베네수엘라로 수년간 의약품과 생필품을 보내며 가족들을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빈센조 회장은요, 가장 염원하는 것은 가족 상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그는 인터뷰 말미에요. 희망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변화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고 허황된 기대를 갖지 않으면서 그 변화를 지원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인근 국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치안 강화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 정부는요, 팔레르모 지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과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보안과 관련해서 시 보안부의 특수부대를 배치하고요. 또 경찰 인력의 순찰을 더 투입해 미국과 베네수엘라 대사관과 대사관 주변의 예방적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외에도 공공질서를 보장하고 혹시나 모를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랜드마크인 오벨리스크, 대통령 관저 앞에 마쇼 광장, 그리고 국회의사당과 같이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도 보안과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이 베네수엘라 석유 이야기를 네.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베네수엘라로부터 5천만 배럴 받기로 했다. 그래서 그걸 시중가로 이제 시장에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제 5천만 배럴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돈도 돈이지만 저는 먼저 생산량부터 한번 따져봤어요. 베네수엘라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루에 한 100만 배럴 현재 정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를 미국으로 이제 보내면 이제 한 1년 반 정도 치고 그 중에 이제 한 절반 한 50만 배럴 정도를 미국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약 1000일 그러니까 한 3년치 3년. 예, 네. 정도를 이제 미국으로 그냥 줘야 이제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뭐 적절히 잘 쓰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패턴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어디다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한데 그 베네수엘라 석유 가격 자체는 워낙 네. 아주 저렴한 거예요. 정말 저렴하죠. 제가 2011년에 이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산유국이니까 휘발유 가격 정말 싸겠죠? 네. 했더니 이분이 한참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넣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 계산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 그 당시에 막 한참 계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더니 갤런으로는 얼마인데 이거를 다시 리터로 나누면 얼마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9월달 이제 나와 있었는데 네. 리터당 4센트. 4센트? 네, 1달러를 1,450원으로 잡으면 1리터에 56원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부럽네요. 예,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휘발유가 있는 곳이 이제 베네수엘라인데 네. 문제는 2011년에도 이렇게 싼데 문제는 휘발유가 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싼분 뭐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건 참고로 세계 평균 가격은 리터당 1.29달러. 네. 그러니까 한 1,870원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그러네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휘발유가 있는 곳이 베네수엘라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에서 매장량이 네. 많은 곳이 또 1위잖아요. 맞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매장량이 뭐 한 3천억 배럴, 3,030억 배럴로 이래가지고 세계 최대다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펙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오펙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이 우리 매장량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를 그대로 취합을 해요. 그런데 네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 매장량이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느냐라고 하지만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일단 네. 3,030억 배럴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2,672억 배럴, 이란이 2,086억 배럴, 캐나다가 1,636억 배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깔고 앉아 있는 곳이 베네수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캐나다 이 네 나라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곳이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이걸 채굴을 해가지고 팔 수 있다, 예. 돈이 남는다라고 하는 원유의 양을 다 합하면 대략 한 1조 7,300억 배럴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하는데 네. 베네수엘라 한 곳이 한 20%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미국, 러시아는 어느 정도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810억 배럴, 러시아가 한 800억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원유 생산국이 미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제일 많이 뽑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매장량은 베네수엘라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네요. 더 놀라운 점은 지금 말씀드린 3천억 배럴이라는 원유 이외에도 더 네. 많은 석유 자원을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어요. 어떤 자원인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3천억 배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원유예요. 네. 국제적으로 거래가 쉽게 되는. 네. 예, 그러니까 뭐 걸쭉하고 검은 기름. 이게 이제 그렇죠. 3천억 배럴이 있는 거고 네. 사실 예전에 캐나다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유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뭐 모래와 혼합된 타르샌드도 있고 뭐 너무 걸쭉해서 흐르지 않는 뭐 초중질류도 있고 그런데 네. 보통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을 이제 컨벤셔널
전통적인 이제 원유라고 그러고 네. 이런 이제 다른 형태의 원유를 통칭해서 이제 비전통 원유라고 하는데 이걸 다 합하면 한 1조 2천억 배럴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비전통 원유는 뽑아내는 이제 기술적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경제성도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 가운데 한 10% 아니 20% 정도 되는 한 2,600억 배럴 정도는 네. 지금 뭐 당장이라도 뽑아낼 수 이용할 수 있다. 있군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원유가 많은데 네. 어디에 매장 지역은 뭐 한정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디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네. 지역이 있죠. 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이제 오리노코라는 강 유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베네수엘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 오리노코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오리노코 강은 총 길이가 한 2,140km로 남미에서도 꽤 긴 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역 전체에 강수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흐르는 유량으로 따지면 세계 4위에 해당할 만큼 큰 강인데 네. 이 강 유역 한 5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면적의 대규모 원유가 매장돼 있습니다. 네. 한국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절반 정도에 되는 면적에 집중적으로 원유가 매장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베네수엘라 원유는 약점이 있죠. 예. 어떤 약점인지. 베네수엘라 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일단 그 분류상으로 보면 초중질류입니다. 무거울 중자를 써서 걸쭉한 원유를 이제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질류라고 부르는데 네. 베네수엘라에 매장되는 원유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묵직한 그러한 이제 원유입니다. 그래서 너무 걸쭉해가지고 안 흘러요. 흐르질 않아요. 흐르질 않아요. 원유인데. 네, 원유인데 그러니까 비누처럼 그냥 이렇게.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채굴해서 운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뽑아내는 방법은 일단 유정에다가 네. 고온 고압의 증기를 넣어서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묽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뽑아내거나 아니면 좀 가벼운 원유를 다른 원유로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묽게 만들어서 뽑아내는 뭐 여러 가지 네. 방법들이 있고 일단 뽑아내면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어딘가 보내야 되는데 이때도 파이프라인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을 시켜야 돼요. 뜨뜻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이게 흐를 수 있도록 좀 녹여줘야 네, 되는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기술과 노하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걸쭉한 초중질류는 이제 황 함량이 높아요. 황 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야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또 제거에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중질 원유는 이제 같은 양의 경질류에 비해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1배럴을 팔아도 좀 버는 게 적다라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많이 매장은 돼 있지. 예,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좀 원유를 베네수엘라 어느 정도 생산하나요? 일단은 미국은 이제 하루 1,400만 배럴인데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하루 3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했어요. 네.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을 했는데 지금은 90만 배럴 정도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원유를 뽑아내려면 기술, 노하우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이 1998년 차베스 대통령 이후에 이제 뭐 이딴 파업, 뭐 해외 메이저 기업들의 철수, 뭐 투자 중단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가동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증가한 게 원인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원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을 이제 유정을 관리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20년 넘게 대부분 이거를 다 정부 예산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경제난에 시달리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네. 이 석유 채굴 장비를 훔쳐가지고 고철로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이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원이 참 많은데 네. 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뭐 그 그런 대표적인 안타까운, 나라죠. 예, 네. 상황인데 베네수엘라 언제부터 그러면 원유를 생산했을까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옛날서부터 이 기름이 흘러 넘치던 나라다 보니까 예. 땅 파보면 원유 나올 거야. 이거는 옛날부터 유명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908년 그러니까 100년도 더 전이죠. 1908년 당시 대통령이던 후안 고메즈가 이제 해외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와서 석유 탐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함으로써 석유 산업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찾자 말자 바로 나와서 1914년에 최초의 유전이 발견되었고 대규모 자본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만 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석유가 많은 건 알겠는데 개발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발전한 게 아무래도 1차 세계대전 이후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 1918년, 19년부터 본격적인 석유 생산이 시작돼서 바로 네. 해외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년대가 되자 이제 세계적인 산유국이 됐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인 1938년이 되자 베네수엘라는 미국, 당시 소련, 그리고 이어서
세계 3위의 이제 원유 생산량을 자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제 미국 편에 서가지고 당시 생산량을 42% 이상 증가시키면서 연합국의 에너지 공급에 이제 큰 공헌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미국에서 자동차 부음이 불다 보니까 이제 호황을 구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가 되자 이제 라이벌 중동산 원유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너무 많이 수입하는 데 대해서 내부 반발이 있다 보니까 또 쿼터제 실시를 통해서 좀 타격을 입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네. 주요 산유국 지위를 계속 이어갔죠. 이때는 뭐 좀 돈을 꽤 네. 벌어들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해외 기업들이 주로 생산을 했고 네. 베네수엘라는 이제 수수료를 받는 이제 이러한 형태였는데 사실 이게 이제 불만이 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1943년에 탄화수소법, 일명 석유법이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전체 수익의 50%는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네. 네.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런 이제 정책은 새로 등장한 중동 산유국에 영감을 이제 주었죠. 저렇게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동 산유국들이 라이벌인데 네.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옛날처럼 네.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산유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를 만들자라고 주동을 했던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든 건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했던 건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1960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까지 포함한 4나라가 창립 회원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뭐 하는 조직이냐라고 했지만 한 10년쯤 지난 이제 1972년부터 이제 산유국 지분을 60%로 늘리는 조치를 취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존재감을 드러냈죠.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를 오일 쇼크에 빠뜨렸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때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리면 쟤네들 꼼짝 못해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예. 당시에 원유 가격이 4배 올랐으니까 베네수엘라 정부 수익도 이제 4배 증가하는 그러겠네요.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돈벼락 맞았는데 네. 이제 이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카를로스 페레즈 대통령이 이제 그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늘어난 수익을 고용 창출, 빈곤 탈출, 소득 증대 다 좋은 곳에 네.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이 여전히 소유권은 해외 메이저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쓰기가 좀 어려웠던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76년부터 본격적인 국유화를 시작을 해서 국영 석유회사 PDVSA라고 부르는 이제 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국유화를 점점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베네수엘라는 하루에 한 최대 200만 배럴을 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러한 주요한 이제 파트너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가장 많은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 어느 나라?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였어요. 베네수엘라. 그래서 베네수엘라하고 가까운 이제 미국 걸프 남부 지역에 있는 정유소들은 이 초중진류에 맞춰서 설비를 이제 갖춰놨던 거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은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수출의 96%는 원유, 베네수엘라 정부 수입의 50%는 석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행복한 시절을 구가했습니다만 그랬네요. 이게 이제 오래 가지 않았던 거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네. 이 98년 당선된 차베스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국내 복지와 해외 지원에 대규모로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배럴당 $100, $120씩 했었으니까 돈은 충분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할인 또는 무상으로 이제 원유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예. 이렇게 해서 덕을 본 나라가 쿠바, 니카라과 같은 중남미 국가들의 덕을 봤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차베스의 시도는 이제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왔고요. 국영 석유회사의 부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 시설 투자 부족을 초래했던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은 계속 감소를 했고 그렇죠. 또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 수입도 이제 급감하면서 예. 큰 위기를 이제 여러 차례 겪어서 현재까지 온 거죠. 그럼 미국이 이런 베네수엘라 석유를 좀 장악하게 되면 이익을 보겠네요. 보기는 볼 텐데 네. 사실은 이게 정말 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은 원유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상태가 지금 원체 좋지 않다 보니까 전문가들 평가를 해보면 50만 배럴을 늘리는데 한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고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석유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넘쳐서 네. 이게 이제 원유 가격이 점점 하락하는 상황인데 정말 뛰어들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투자를 해서 저렴한 원유를 확보한다면
미국의 석유 회사들은 이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계산기가 잘 맞을지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제 미국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 아니면 이라크처럼 또 다른 미국의 늪으로 변할지 여러 가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계속 지금 그 석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좀 계속 좀 잘 지켜봐야 되겠어요.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슨 웨이드의 You Belong to Me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